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지를 예고하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향한 이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약속받은 보조금을 못 받는 게 걱정이지만 트럼프는 더 큰 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만 TSMC가 보조금 없이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선수를 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입장이 더 난처해졌습니다. 취재의 기자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사실 반도체법 폐기하려면 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좀 어려움도 있는데 일단 우리 기업들이 약속을 받은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합해서 7조 6천억 원입니다. 네. 반도체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2년에 마련한 법안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시설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5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 아직 첫 삽을 뜨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반도체법을 근거로 삼성전자는 6조 9,300억 원, SK하이닉스는 6,7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최악의 경우 보조금이 증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반도체법을 폐기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미국 정부가 다시 협상을 해서 보조금을 대폭 깎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더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에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과학이 압박을 받던 TSMC가 움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최근 웨이저자 TSMC 회장은 미국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5조 9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법이 폐지되면 TSMC가 9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못 받는데도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고 환심을 사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답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국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여력이 됩니까? 네, 업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비용이나 인력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 모두 가동을 시작한 단계도 아니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등 주요 첨단 제품 생산과 파운드리 라인을 화성과 평택 캠퍼스에 이미 구축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태동지인 기흥을 중심으로 화성과 평택, 온양, 천양 등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기지를 두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현실적으로 미국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당장 뭐라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다른 해법이 없겠습니까? 네, 사실 삼성전자가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HBM 메모리를 이제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물량이 많아지면 증설을 이제 한국에서 할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구글이니 애플이니 퀄컴이니 최대한 큰 기업일수록 당연히 좋겠죠. 이미 TSMC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부터 성공했죠. TSMC가 미국의 투자를 늘리면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지난해 HBM 수요도 대폭 늘면서 미국 매출이 2.6배나 증가를 했죠. HBM의 경우 D램과 달리 선주문 방식으로 생산하는 만큼 삼성전자가 HBM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삼성이 미국 빅테크 고객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미국으로 가는 한국산 HBM이 늘어날수록 트럼프의 압박은 오히려 더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뾰족한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김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대제철이 1953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이 부분 직장 폐쇄까지 단행하는 심각한 노사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과급을 현대차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현대제철 노조의 요구 때문입니다. 당진 공장이 문을 닫자 오늘부터는 순천 공장이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제철 냉연 강판을 생산하는 두 곳이 모두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현대제철 냉연 강판 전면 생산 중단되는 겁니까?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먼저 이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냉연 강판은 고온으로 압연했던 이 열연 강판을 한 단계 더 압연해서 가공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냉연은 이 표면이 좀 매끄럽고 강도가 좋아서 주로 자동차나 가전 제품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 현대제철은 전체 냉연의 70%를 당진 공장에서 그리고 30%는 순천 공장에서 생산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간 이 순천 공장은 앞서 파업으로 생산이 멈췄던 당진의 대체 물량까지 소화했던 곳입니다. 현재 이 두 공장 모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이 냉연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제철의 냉연 강판은 주로 현대차 그룹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생산 차질이 길어질 경우에 차를 만드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현대제철은 연간 약 500만 톤의 이 냉연 강판을 생산을 좀 하는데요. 네. 해외에 수출하는 약 100만 톤을 제외하고 400만 톤은 현대차나 기아에 주로 납품을 합니다. 네. 먼저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당진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이 냉연 생산 손실만 보면요. 약 27만 톤, 그리고 손실액은 254억 원으로 현대제철은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현대제철 측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당장 내일까지 이어지는 파업은 기존 생산된 재고 물량으로 대응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네. 현재 현대제철 노사는 이 임단연 문제로 의견을 좀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달까지 두 공장의 파업이 이어진다고 좀 가정을 하면 두 달간 약 최대치가 70만 톤까지도 생산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도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70만 톤이면 현대차가 납품받는 냉연 규모의 약 17%에 달하는데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네. 실제 지난해 10월 사례를 좀 보겠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의 노조 파업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전체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체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는데도 현대차의 생산량은 전월보다 5%가량 줄고 이 현대차의 수출 감소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당장 중국 저가 철강제와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은 25%의 관세 폭탄까지 던진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지금 안팎으로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이 가장 큰 우려점일 것 같습니다. 네.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제철이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사실상 미국의 생산 거점을 좀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만 수조 원이 듭니다. 네. 이미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경기 불안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제철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0%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72%나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 현대제철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상은 지난해 말부터 축소 운영해왔던 포항공장입니다. 현대제철은 오늘 14일부터 포항공장 기술직 1,2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또 당진 공장에서 근무할 전환 배치 인력도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이 좀 장기화가 되면 올해 재무 구조는 아무래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기린의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시장이 안도한 하루였습니다. 안도감을 키운 건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에 한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다는 소식이었죠. 이번 조치는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공급망이 혼란에 빠진다는 현지 업계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미국의 이익에 반할 시 관세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여지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반응 볼까요? 주가가 말해주듯 멕시코를 생산 기지로 활용해서 미국 시장의 무관세 수출 혜택을 누려왔던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와 부품 업계가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아는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생산분 6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기에 안도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대형 부품사들도 멕시코 내 거점을 활용해서 현대차 기아 북미 생산 공장에 납품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이번 정책 리스크 완화가 호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문제는 내달 2일 예고된 자동차 일관 관세입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현대차 기아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현지 투자 유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일괄 관세도 협상력에 따라 유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생산 공장 준공식에서 현대차 그룹이 대대적인 현지 투자 계획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달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조선주죠. 대표적으로 한화오션 올 들어 주가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정책에 따른 업황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고환율 수혜와 호실적이 예상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당분간 호황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 덕분입니다. 하지만 먹구름도 들이웁니다. 이달 3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죠. 지난해부터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조선주가 공매도에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공매도 관련 지표로 꼽히는 신용공여잔고, 조선 업종은 연말부터 급증하고 있고요. 대차잔고 또한 올해만 보더라도 하나오션의 경우 2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삼성, 중공업과 LCD, 한국조선해양도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7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폭등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제 주변 지역으로 열기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단 3주 만에 아파트값이 4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하는 집이에요. 해야 되니까 내주자는 가격을 최대한 받고 싶어서 올리는 거겠죠. 지난주 송파구와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기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상승세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더 커졌고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강남 상부의 열기는 그동안 아파트값이 주춤하던 마포와 용산, 성동구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대기자들이 있을 정도예요. 25평도 제가 16억 2,500에 거래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18억까지도 나와 있어요. 이 정도의 값이에요. 가격은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물건이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아직 서울 외곽 지역까지 온기가 번지지 않고 있지만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요즘 이제 강남 쪽이 미쳐 돌아가니까 마포 성동 쪽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동대문구 뛸 거고 점점점 커지면 성북구 넘어서 노도강 쪽도 이제 하반기 되면 좀 풀릴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신축 대단지 선호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남발 풍선 효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허용하면서 은행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수십조 원대의 예금이 달린 가상자산 거래소 유치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동시에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도 엿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일단 은행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 계좌 제휴를 하는 거겠죠? 예,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겠다는 내부 지침을 세우고 실물계좌 계약 체결에 준비를 나서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해선 제휴은행의 실물계좌가 필요한데요. 현재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이 거래소 업계 4위 코빅과 제휴를 맺고 있고 2위 빗썸은 오는 24일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갈아탑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1위 거래소 업비트와 K뱅크의 제휴가 오는 10월 종료됩니다. 그래서 하나와 우리의 목표는 이 업비트 제휴은행의 자리인 것으로 업계 내부에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전 기자, 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가 어느 정도 좀 이점이 있길래 은행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겁니까? 예, 우선 K뱅크가 현재 업비트와의 제휴에서 올리고 있는 예치금만 거의 8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네. 모든 거래소를 합치면 11조 원 규모인데요. 이 수치가 불과 1년 전에 2배라는 점에서 성장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상장사 및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까지 문호가 넓혀지며 시장의 규모는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로 유입되는 신규 고객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빗썸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연결 사전 등록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 등록 시작 전후의 열흘을 비교해보면 신규 계좌 수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이 매년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해 정말 수조 원대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계좌 제휴 사업이 은행들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 말고 은행들이 노리는 새로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 들어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를 맺는 것을 넘어 수탁부터 자산 관리, 결제 인프라 구축, 투자 상품 개발까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의 2차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 가상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위탁 운용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수탁 시장, 커스터디 시장입니다. 이미 국내 커스터디 시장의 규모는 13조 원대에 이르고 법인들의 투자가 본격화된 5년 후에는 5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우리은행이 지난해 국내 커스터디 업체 비덱스의 지분을 취득했고 하나은행은 그룹 계열사들과 비트고 코리아를 공동 성립했습니다. 한 발 앞서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한 신한과 국민, 농협은행도 각각 법인 계좌 허용에 맞춰 지분 확대와 증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여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등 그룹 차원의 새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계좌 제휴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계좌를 옮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첫 사례인 KB와 빗썸의 사례가 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현재 업계에선 빗썸과 KB 간의 제휴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B가 빗썸과 제휴를 체결한 이후 신규 가입자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빗썸 가입자가 700만 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진 전환율이 그닥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휴은행을 변경하는 것이 이번이 최초다 보니 업계에선 고객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업계에선 빗썸이 KB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거래소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이 상장사 경영진들의 횡령과 배임 사건이 3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장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까지 심사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쌍방울.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지만 상패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회사는 물론 소액 투자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시장 건전성까지 해치는 횡령 배임이지만 발생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2022년 11건이었던 횡령 배임 사실 확인 건수는 2023년 20건, 지난해에는 25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 5일까지 이미 11건이 발생해 3년 내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횡령 배임으로 상패 전 거래 정지된 기간만 평균 500일에 달합니다.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내외부 감시 시스템의 취약성이 지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중반부터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장사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의무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무제표의 오류와 부정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 과정을 문서화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적용 범위입니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이전부터 있어도 기준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 범위를 더 확대해서 2조 원 이상 상장사에만 적용되다 보니 유명무실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 회계관리 제도 기준에 부합하는 상장사는 약 200여 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12.5%에 불과합니다. 올해부터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상, 내년엔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지만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 감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도 회계법인 감사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내부 고발자, 포승 제도 같은 것도 좀 장려를 하고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그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를 묻고. 기업 신뢰도 하락은 곧 자본시장의 건전성 악화의 이유로 기업과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